배움을 즐기시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의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찾아와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님. 핵심적인 지식만 쏙쏙 뽑아드리는 오늘의 자료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참 많은 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바로 맞닿아 있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주제는 바로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네, 저희가 수집한 정책 공고문이나 실제 현장 실패 사례, 그리고 그 복지제도 연계 가이드라인 같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해 보니까요. 내년도 사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되었더라고요. 와, 무려 11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열리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단순히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청취자님이 부모님의 노후를 도와드리거나 본인의 미래를 대비하실 때 이 제도의 맹점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겁니다. 몰라서 1년을 통째로 허송세월하거나 아니면 수백만 원의 혜택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맞아요. 이 제도의 이면을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이번 공고를 보면 월 7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자리가 눈에 띕니다. 확실히 시선을 사로잡는 숫자죠. 그런데 자료를 깊게 들여다볼수록 단순히 신청서 한 장 딱 낸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되더라고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숫자와 그 이면에 촘촘하게 얽힌 제도의 복잡성을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이 11만 5천 원계라는 거대한 규모, 그리고 월 76만 원이라는 활동비는 정말 매력적이지만요. 이 기회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부작용 없이 활용하려면 국가복지제도가 어떤 규칙으로 움직이는지 아셔야 합니다. 네. 그 기저의 논리를 이해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심층탐구를 끝까지 함께 하시면 복잡한 제도의 미로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 바로 이 76만 원의 달콤함과 숨겨진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의 활동비는 세전 기준으로 월 76만 1,040원입니다. 꽤 구체적인 금액이네요. 거제 지역 공고를 기준으로 세부 내역을 보니까 주유수당까지 꼼꼼하게 포함된 금액이더라고요. 그렇군요. 한 달에 76만 원이면 사실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병원비도 충당하고 생활비에도 보탤 수 있는 실질적인 여유가 생기는 금액이죠.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이 일자리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실 텐데 여기서 생각지 못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어떤 반전이죠? 형편이 어려워 이 일자리가 가장 절실한 특정 분들에게는 이 76만 원의 소득이 오히려 독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서로 충돌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충돌이요? 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의 상황을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이 매우 적어서 당장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는 최후의 안정망 같은 건데요. 2020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82만 1,000원 선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구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국가가 계산하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당연하게도 노인 일자리에서 받는 활동비 76만 원 역시 이 소득 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일자리를 얻어서 76만 원을 버는 순간 그만큼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아예 수급 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와, 그거 진짜 위험한데요? 하지만 제도가 그렇게 무자비하지만은 않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어르신들이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을 장려해야 하니까요. 아, 뭔가 안전장치가 있나요? 네, 그래서 65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일종의 혜택을 두었습니다.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법을 설명해드리죠. 네, 그러보죠. 월 활동비 약 76만 1,000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무조건 20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아, 일하러 오가는 데 드는 교통비나 식비 같은 기본 경비를 인정해주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56만 1,000원이 남죠. 여기서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한 번 더 빼줍니다. 두 번이나 빼주는군요. 네, 이 두 번의 계산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는 약 39만 2,700원 정도만이 국가가 인정하는 진짜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아하,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은 76만 원이지만 복지 혜택을 계산할 때 나라에서는 이분은 이번 달에 39만 원 정도만 벌었구나 라고 눈 감아준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근로의욕을 꺾지 않기 위한 꽤 합리적인 장치죠. 다행이네요. 하지만 문제는 이 39만 원이라는 소득 증가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비 효과요? 어떤 분에게는 이 39만 원이 더해져도 생계급여가 아주 약간 줄어드는 선에서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생계급여 수급 기준선을 아슬아슬하게 걸치고 있던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헉, 이 39만 원이 더해지는 순간 수급 기준선을 훌쩍 넘어버리겠네요. 네, 생계급여 자격 자체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겠네요. 생활비를 더 벌려고 일자리를 구했는데 정작 가장 든든한 동아줄이었던 생계급여가 툭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조금 덜 받게 된다는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측 가능성의 문제죠. 아, 예측 가능성. 일자리를 신청하기 전에 담당 복지사나 주민센터에 반드시 이 소득 변동이 내 생계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거군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급여가 끊기는 충격을 겪는 것과 내가 미리 계산을 마치고 이 정도 변화가 있겠구나 알고 맞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무작정 76만 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그게 내 전체 가계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청취자님들이 현실에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 보니까 결국 딱 세 개의 마법의 숫자만 기억하시면 되더라고요. 네, 어떤 숫자들인가요? 바로 76, 11, 그리고 15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월 활동비 76만 원, 그리고 12개월 꽉 채워서 일하는 게 아니라 1월부터 11월까지만 일하는 11개월. 마지막으로 역량 활용 사업 기준으로 일주일에 일해야 하는 시간인 15시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숫자가 묘하게 섞이면서 시중에는 정말 황당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황당한 소문이요? 대중들 사이에서 정보가 어떻게 왜곡되고 재생산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죠. 아마 경로당이나 카카오톡 단체방 같은 곳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네네. 야, 하루에 딱 3시간만 일하면 한 달에 76만 원을 준대. 오, 방금 우리가 짚어본 숫자랑 완전히 다른데요. 주 15시간을 일해야 76만 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혼종 정보가 탄생했는지 자료를 통해 추적해보면 꽤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이내로 짧게 일하고 월 29만 원 정도를 받는 공익활동 사업이 있고요. 네.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주 15시간을 일하고 76만 원을 받는 역량활용 사업이 있죠. 아, 그 두 개가 섞인 거군요. 네, 공고문의 복잡한 글씨를 읽기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이 입에서 입으로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공익활동에 하루 3시간이라는 편안한 노동 조건과 역량활용의 76만 원이라는 달콤한 보상이 하나로 합쳐져 버린 겁니다. 아, 듣고 싶은 것, 좋은 것만 딱딱 떼어서 합쳐버렸군요. 일종의 희망사항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명적인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은 바로 11개월이라는 숫자입니다. 11개월이요? 선발만 되면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올 것이라고 덜컥 믿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집행 구조상 12월은 이듬해 사업을 준비하고 정산하는 기간이라서 급여가 아예 지급되지 않습니다. 와, 12월이면 1년 중에서도 돈 들어갈 곳이 제일 많은 달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날씨 추워지면 난방비 폭탄 떨어지죠. 길이 얼어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병원비 나가죠. 그런데 딱 그 12월에 소득이 단절된다면 가계 경제에 정말 심각한 타격이 오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1개월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반드시 소득보릿 고개인 12월을 미리 대비하는 재무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하. 이 10일이라는 숫자가 내포하고 있는 1개월의 공백을 인지하지 못하면 생활계획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곧 내 생활을 지키는 무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숫자를 분석해도 막상 현실에서는 이 정보의 왜곡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참사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자료에 등장하는 두 가지 실패 사례를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례들이었죠?
첫 번째는 경기도에 사시는 70대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그 카톡방 소문, 3시간 일하고 76만 원 받는다는 말을 굳게 믿으셨어요. 아, 혼종 정보를 믿으신 거군요. 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본인이 정확히 어떤 사업에 접수하는지도 모른 채 신청을 하신 거죠. 저런. 그리고 합격 통보를 받고 첫 단 일을 하셨는데 월급날 통장에 76만 원이 아니라 29만 원이 찍힌 겁니다. 알고 보니 본인은 주 15시간짜리 역량 활용 사업이 아니라 짧게 일하는 공익활동 사업에 서류를 내셨던 거죠. 스스로 꼼꼼하게 교차 검증을 하지 않고 입소문에만 의존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맞아요. 자신이 어떤 서류에 서명하는지 명확히 묻고 확인하는 절차가 빠져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충청도에 사시는 68세 어르신 이야기인데 이 사연은 시스템의 냉정함을 보여줍니다. 네. 이분은 작년에 노인 일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대요. 담당 기관에서도 어르신 일 참 잘하신다고 칭찬도 많이 했고요. 분위기가 좋았네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기관에서도 좋아하니 내년에도 나는 자동으로 연장되겠지라고 굳게 믿으신 겁니다. 아, 자동 연장이요? 네, 12월 내내 언제 출근하라고 전화가 오려나 기다리셨대요. 그런데 해가 바뀌고 1월이 돼서야 이상한 마음에 전화를 해봤더니 담당자가 어르신 신청 마감일이 12월 26일로 끝났는데 접수를 안 하셨네요. 라고 한 겁니다. 아이고. 아무리 작년에 일을 잘했어도 올해 다시 신청서를 안 내서 1년이라는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리신 거죠.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및 일자리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어떤 구조인가요? 우리의 시스템은 결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먼저 다가가서 친절하게 문을 두드려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규칙을 알고 먼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반응하는 수동적인 구조입니다. 먼저 두드려야만 열리는 문이군요. 특히 2026 사업 공고를 보면 신청 기간이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로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연말이라 엄청 바쁠 텐데요. 송년회도 있고 가족들 챙기랴 날 추워져서 병원도 다녀오랴 정신없이 바쁜 시기죠. 그 번잡함 속에서 이 짧은 신청 기간이 얼마나 조용히 무심하게 지나가 버리는지 우리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결국 우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청취자님들이 당장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단순히 신청서 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전문가님, 아까 생계급여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인 일자리가 다른 복지제도들과도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절대로 고립된 하나의 제도가 아닙니다. 네. 이 제도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5가지 거대한 복지제도와 아주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 거대한 연쇄 반응의 구조를 통찰력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 톱니바퀴는 뭔가요? 바로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노인 복지제도인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그 돈이죠. 이것도 아까 생계급여처럼 깎일 위험이 있는 건가요?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2020년 기준 단독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즉 이 선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기준선이 월 228만 원입니다. 228만 원? 만약 어떤 어르신의 기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죠. 이 상태에서는 228만 원 아래니까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계산했던 노인 일자리 소득 인정액 약 39만 원이 여기에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200만 원에 39만 원을 더하면 239만 원이 되니까 228만 원이라는 기준선을 넘어가 버리네요. 맞습니다. 일자리 활동비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이죠. 톱니바퀴 하나가 돌아가니까 바로 옆에 있는 기초연금 바퀴에 덜컥 걸려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연금 하나만 조심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톱니바퀴인 건강보험료 문제도 심각하던데요. 국민건강보험 역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영역입니다. 특히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늘어나면 곧바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76만 원 받아서 좋아했는데 건강보험료가 뛰어버리면 억울하겠어요.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는 크게 반감되겠죠.
여기서 자료에 담긴 유용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무작정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1577-1000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을 하라는 거군요. 네. 제가 65세 이상 지역가입자인데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나요? 하고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 그 통화 한 통이 몇만 원, 몇십만 원의 보험료 폭탄을 막아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 톱니바퀴는 국민연금입니다. 특히 연금을 남들보다 조금 일찍 당겨서 받으시는 분들, 이른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요주의 대상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국민연금 제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A값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쉽게 말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들의 월 평균 소득을 의미합니다. A값이요? 2026년 기준으로 이 A값이 대략 319만 원 정도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만약 이 A값, 즉 319만 원을 초과해서 소득을 올리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깎이게 됩니다. 소득이 충분하니 연금은 나중에 받으시라 이런 취지군요. 네, 물론 노인 일자리 월급 76만 원 하나만으로는 319만 원을 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기존의 임대소득이나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 76만 원이 얹어졌을 때 합산 금액이 319만 원을 넘겨버리면 어렵게 땡겨봤던 연금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결국 내 전체 소득 포트폴리오를 놓고 76만 원이라는 블록을 끼워 맞춰봐야 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과 관련된 혜택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다양한 바우처 혜택을 총괄하는 복지로 시스템의 연쇄 반응입니다. 아, 복지로요? 정부는 소득 구간에 따라 통신비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겨울철에 에너지 바우처 같은 걸 지원해주는데요. 일자리 참여로 공식적인 소득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가 버리면 이 혜택들이 연쇄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와, 76만 원 벌어서 겨울철 난방비로 생돈 수십만 원을 써야 한다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겠어요. 따라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맞춤형 급여 안내, 이른바 복지 멤버십을 통해 소득 변동 시 어떤 혜택이 사라지는지 미리 파악하는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와, 기초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각종 바우처 혜택까지 정말 복지의 그물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촘촘하고 예민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네, 아주 정교하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완벽한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지금까지 이 복잡한 계산식과 무서운 실패 사례들을 들으시면서 청취자님도 머리가 조금 아프셨을 텐데요. 네, 걱정되실 수 있죠. 하지만 결론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날리느냐, 아니면 연 8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안전하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는 지금 청취자님이 취하실 작은 행동 몇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완벽한 실전 체크리스트,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할까요? 청취자님, 지금 당장 스마트폰 캘린더 앱을 여시거나 눈에 잘 띄는 벽걸이 달력을 가져오세요. 네, 그리고 11월 28일에 이렇게 적어두세요. 노인 일자리 신청 시작, 서류 준비. 아주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하실 때 세 가지 디테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 신분증. 둘째, 반드시 발급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주민등록 등본. 셋째,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인데 가족명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반려당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신청은 노인 일자리 여기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온라인 접수 버튼을 눌렀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관하는 수행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제 서류가 누락 없이 잘 접수되었습니까? 하고 확인하는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달력에 하나 더 적어두세요. 12월 20일쯤에 신청 마감 확인 알람을 맞추는 겁니다. 네, 마감일인 26일이 다가오기 전에 모든 절차를 끝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이 단 5분의 행동, 그리고 기관에 거는 확인 전화 한 통이 청취자님과 가족들의 소중한 800만 원을 거뜬히 지켜낸다는 겁니다. 정말 실용적인 가치네요. 자, 그럼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 이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저는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런 묵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죠? 국가는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라며 11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이면은 어떻습니까? 촘촘한 그물이 있었죠. 네, 기초연금, 생계급여, 건강보험이라는 아주 촘촘하고 냉정한 그물을 쳐두고 어르신들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는 것을 꽉 제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연말이 되면 예산구조라는 핑계로 12월 한 달은 월급을 끊어버리는 11개월짜리 고용 형태를 띠고 있죠. 아쉬운 부분이죠. 과연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의 가치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치솟는 노인 빈곤율 지표를 낮추고 어르신들을 복지 시스템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적당히 바쁘게 묶어두기 위해 12월 한 달은 무조건 멈춰서 쉬어야만 하는 11개월짜리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1개월짜리 컨베이어 벨트라. 이 복잡하고 정교한 제도의 미루 속에서 국가가 말하는 노인 역량 활용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노인 노동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청취자님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5만 개의 일자리와 11개월짜리 컨베이어 벨트, 제도의 화려한 포장지 이면에 숨겨진 노동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네, 청취자님도 오늘 저희가 나눈 실용적인 지식들과 더불어 이 마지막 질문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야말로 우리가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의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한 단계 높여줄 훌륭하고 흥미로운 자료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맞춘 달력 알람 잊지 마시고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뵙겠습니다.